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지난해 12월 9일부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오늘이 꼭 80일 되는 날 같습니다. 80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고 그날 저녁에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소추위원들이 탄핵 소추안 이걸 들고서 헌법재판소에 접수를 했죠. 그때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법적 절차는 진행이 됐습니다. 새로운 출연자분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 소식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칼럼니스트 이승원 씨,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지내셨죠? 네. 예, 노희범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노 변호사님, 지금 네. 최종 변론이 진행이 돼서 국회 측 소추인단의 최후 진술은 끝났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 최후 진술 이동훈 변호사 시작을 했는데 몇 명이나 할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저희는 뭐 알 수는 없고요.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지금 모릅니까? 전혀 사전에 그런 거 신고 안 합니까? 뭐 통상 지금 뭐 다른 사건이면은 양쪽 당사자에게 30분씩 변론 시간을 이제 미리 책정해서 줍니다. 다만 30분을 넘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서 뭐 더 할 수 있는데요. 아마 뭐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 기일이라는 점 때문에 오늘은 뭐 변론권을 뭐 굳이 재판부가 제한하지 않고 뭐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주는 쪽으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큰 사건의 최종 변론 기일에는 통상 대리인단이 그 역할을 나눠서 기능적으로 변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같은데요. 아마 4명 내지 5명 정도가 아마 변호사가 아마 파트별로 나눠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노희범 변호사님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일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 4-5명 정도가 하지 않겠느냐 예상을 하셨는데 이한석 기자는 아까 상당히 많이 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 또 더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요, 뭐 지금 현재 이동욱 전 헌법재판관이 지금 그 대리인단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추정입니다. 근데 현재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입장은 최대한 지연해보겠다라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대리인단이 출석을 했다면 출석한 인사들은 대부분 다 진술을 하지 않겠느냐. 최대한 길게. 그래서 오늘 헌재에서도 상당히 시간을 보장해 준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기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노 변호사님. 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가 총사퇴할 수도 있다. 재판이 너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 최종 변론하는 과정에서 자, 이제 우리는 모두 사퇴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그동안 재판 너무 불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다 사퇴해버리면 뭐 최종 결정일 잡고 선고하는데 어떤 좀 변수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제 사견입니다만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핵 심판 절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선 오늘이 최종 변론 기일이고요. 그렇죠. 사실 대리인단이나 피청구의 대통령 측이 재판부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주장이나 증거, 신청 등은 이 최종 변론 기일까지 되는 겁니다. 이제 최종 변론 기일이 종료가 되면 다른 뭐 주장이나 증거 제출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이 지나면 뭐 대리인단이나 피청구인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리인단이 총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또 탄핵의 결론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가 통상 형사소송법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네. 최종 결정 선고할 때는 대리인단이나 피청군이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없는 상태에서 선고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헌법재판의 어떤 결정의 선고는 반드시 대리인단이나 당사자가 출석을 해야만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승원 평론가께서는 지금 방송 준비하시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상당히 찬반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는 경찰이 해산명령 내렸고 앰뷸런스도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긴박한 모습인 것 같던데요. 이런 화면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동안도 여러 가지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 양쪽에서 와서 여러 가지 또 혼란스러운 일이 많았었는데 오늘이 아무래도 최고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 본부인가요? 그쪽 촛불 시위를 주도하는 그 팀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시청에서 각각의 의견을 얘기하는 건 좋지만 제발 헌재 앞에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개진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촛불 집회를 이제 주도하시는 그 분들도 본인들은 거기까지 굳이 가고 하진 않지만 굳이 또 헌재 앞에 가가지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이제 주장하신 분이 있어서 참 난감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결코 어쨌든 헌법재판소라는 데서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릴 테고 그것이 인용으로 결론이 났던 기각으로 결론이 났던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지 저렇게 앞에 가서 목소리를 높인다라는 거는 별로 이렇게 설득력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승원 평론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화면에는 또 여전히 탄핵 기각이라고 하는 팻말을 가슴에 달고 계시는 아주머니께서 지금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시는 장면, 또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손에 들고 목소리를 높이시는 장면이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촛불 집회 또 태극기 집회, 국론이 분열되고 양측에서 탄핵 인용해야 한다, 기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찬반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헌법재판관들도 신변 안전을 위해서 경호가 붙고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도 평소와 달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 모습이 아마 경호 때문에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헌재 재판정 앞에도 지금 탄핵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시위가 좀 격화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자수하긴 했지만 이정미 재판관에 대해서 사례를 위협했던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단계에 오면 올수록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헌재 재판관들에게 경찰에서 경호 인력이 붙은 것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출근할 때도 그런 경호원들과 같이 출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상황 자체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까지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법치주의를 위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법치주의를 위반한 그것을 단죄하고 원상태대로 복구시키는데도 우리가 법치주의에 따라야 되는 것인데 법치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판에 어떤 승복하는 것이 어떤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탄핵을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탄핵을 기각되면 내전이다. 기각되면 혁명이다. 인용되면 내전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법치주의가 한 단계 성숙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숙은커녕 퇴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욱 변호사가 상당히 인간적인 호소도 지금 재판관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부모님을 흉탄에 이른 비극을 겪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인간적으로도 탄핵은 가혹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혼이라 자식도 없고 청와대에서 홀로 일만 했다. 이런 얘기도 이동욱 변호사가 지금 최후 진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노희원 변호사님. 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헌법재판관들이 이 최후 진술이 상당히 긴 시간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 재판관들 보면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이렇게 듣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적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때 재판관들은 그게 서로 이렇게 약속된 행동인지 거의 미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듣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주의 깊게 다 듣고 계신 거고요. 또 통상은 종합준비서면이라고 해서 미리 재판부가 최후 변론기일에 주장할 내용, 변론할 내용을 미리 받아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리 그 주장 종합준비서면을 읽고 들어가기 때문에
주장의 요지에 대해서는 이미 숙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당연히 그 심판정 내에서 당사자 측 대리인들이 하는 진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숙고하면서 경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 측이 낸 종합준비서면은 못 읽고 오늘 최종 변론에 들어왔겠네요. 오늘 제출했다고 하니까. 글쎄요, 시간적으로는 조금 촉박해서 다는 보지 못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심판정에서 그 요지를 잘 숙지해서 들을 것 같고요. 또 오늘 특별히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더 새롭게 주장을 할 내용이라든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내용을 철회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으면 아마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종합준비서면을 바로 보진 못했지만 오늘 변론을 듣고 또 준비서면을 또 참조한다면 충분히 대리인단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 요지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숙지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중에 가장 먼저 최후 진술을 시작한 이동욱 변호사가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0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봅니다. 박현석 기자. 네, 헌법재판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동욱 변호사 얘기가 계속 자막으로 나가고는 있는데요. 이동욱 변호사 최후 진술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마무리됐습니까? 네, 지금 한 25분가량 이동욱 변호사의 진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시간 한 20분가량 국회 측이 먼저 진술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진술을 했고요. 대리인단 3명이 연이어서 진술을 하면서 원래는 이정미 소장권한대행이 가급적 1시간 안에 진술을 마쳐달라고 했지만 한 20분가량을 넘긴 3시 23분까지 국회 측의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동욱 변호사, 대표 변호사죠. 이동욱 변호사 대통령 측이 먼저 진술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습니다. 박하정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이정미 권한대행께서 누가 먼저 진술을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종전에 참여하신 분의 의견을 먼저 듣겠다. 그러니까 최근에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 조원용 변호사보다는 여태까지 쭉 변론에 참여하셨던 변호사들이 먼저 대표 변호사니까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의를 제기한 거죠? 일단 이 순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내세우고 있는 각자 대리가 뭔지 굉장히 여실히 드러났던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대표 대리인 이외에도 그럼 진술을 하겠냐고 재판부가 물었더니 손을 들었죠? 이 대리인들이 몇 명이 손을 들었죠? 5명이 우선 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준비해온 변론 요지서가 있고 이것을 직접 심판정에서 변론을 하겠다라는 뜻을 피력한 사람이 5명 지금. 네, 그러면 대표 있습니다. 대리인이 이동욱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이렇게 3명이고 5명이 더 손을 들었으니까 최소한 8명이 오늘 변론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힌 건데 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게 순서가 합의가 안 됐다는 건데 김평우 변호사가 당뇨가 있어서 먼저 하겠다. 소속구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김평우 변호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먼저 하겠다고 나섰을까요? 아무래도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변론기일에서 이 적법 절차, 탄핵 소추 의결 자체가 잘못됐다. 네.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각하를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절차상 문제를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9명의 재판부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재심 사유다. 이 8명 그리고 혹은 3월 13일 이후에 7명 체제에서 더 이상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동욱 변호사도 이 본론에 앞서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이 탄핵 재판에 8인, 7인 재판관 체제가 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객관적인 조사와 증거 뒷받침 없이 국회에서 이 소추가 의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피청구인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에 이 불이익이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이 재판관들의 퇴임이 일이 가까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15분 정도 얘기를 한 뒤에 이 본론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누고 있습니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사회적 혼란, 이 탄핵이 인용되었을 경우에 우리 사회에 미칠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농단의 실세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 최순실 씨와 관련 인물들의 형사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근거로 탄핵을 시킬 것이냐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변론은 이제 인간적으로 너무나 가혹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부모도 어떤 흉탄을 잃고 이런 인간적인 비극, 개인적인 비극을 겪은 이후에 이렇게 나름 열심히 정치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요로 불찰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세 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탄핵까지에 이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리를 해보면 이동욱 변호사도 어쨌거나 이 절차적인 문제점 그리고 이 3월 13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는 이 현재의 일정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이 최종 변론이기 때문에 이 최종적으로 기각을 해줘야 한다라는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평호 변호사나 조원영 변호사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기각을 해야 된다는 의견보다는 지금 끝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우세한 거죠. 네, 우선 그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을 최종 변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변론이 더 계속되어야 된다. 혹시나 오늘 변론이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주장에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제출한다면 변론이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동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헌법 관련 위배 사항이 많지 않다라고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아직도 이동욱 변호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쓴 의견서를 낭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본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지는 않겠다는 의견을 전해왔지 않겠습니까? 네. 그 뒤에 본인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대리인단에 전달했고 지금 그 의견서를 대리인단이 대신 낭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외 어려움 산적한 상황에서 제 불찰로 국민 상처를 드리고 국정운영 부담 드리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처음 시작이 돼 있고요. 최종 변론을 지난 4년 대통령 재임 기간 돌이켜보게 됐다. 최종 변론을 앞두고 돌이켜보게 됐다. 그날 이후 대통령으로서 취임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순간도 개인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생각, 최선을 다해서 바른 정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자신의 불찰로 인해서 국민에게 상처를 드리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보면은 꽤 이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3, 40분 분량이 된다고 저희들이 아까 들었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동욱 변호사가 가장 먼저 최후 변론을 시작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호소도 했고요. 헌법과 법률 위배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번 사태가 불거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언론의 왜곡 과장 보도 때문이다. 촛불 집회는 특정한 집단이 불순한 의도를 갖고 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요.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조금 전에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최후 변론에 직접 출석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단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을 해서 이동욱 변호사가 자신의 최후 변론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서 내용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서를 지금 읽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불찰로 국민들께 큰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요.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해왔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서 내용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다 의견서 낭독이 끝나고 나면 의견서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는데 의견서를 변호사들을 통해서 제출을 했네요. 이런 경우도 통상적으로 있습니까? 통상적인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마지막 최종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본인의 대리인단이 이제 의견서를 진술을 하고 가장 마지막에 당사자에게 이제 최후 진술의 기회를 이제 주는 건데요. 아마 오늘 출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마 대리인단으로 하여금 대독하게 했는데요. 당연히 그 법정에서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 재판에 있어서의 참고 자료, 증거 자료로서는 당연히 재판관들이 참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서를 통해서 많은 정책이 사익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아서 참담하다. 취임 이후 계속해서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왔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네요. 이성훈 평론가 지금 나오는 내용 자막 보고 계실 텐데.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서도 결국은 탄핵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 같죠. 지금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 있었죠. 나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했을 수 있고 뭐 소위 말하는 통칭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내가 한 번도 어떤 법치주의에 그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적은 없다. 이런 그 기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 차라리 이런 얘기들을 그 뭐 태극기를 흔들 시간에 그 대리인단들이 그리고 뭐 밥을 먹고 하자고 얘기할 그 동안에 대리인단들이 충실하게 이런 박 대통령 측의 입장을 변론기일 잡혔을 때 그때 얘기를 했었으면은 차라리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종 변론에 와서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물론 앞서서 이제 반복된 얘기긴 합니다만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 좀 너무 실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특검법에 나열되어 있는 15가지 법, 그리고 지금 탄핵소추 그 사유가 지금 13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는 어떤 일관된 주장을 오늘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은 40여 년간 가족 대신 도와줬던 사람이다. 이 얘기는 뭐 신년 기자간담회 때도 했고 여러 차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네요. 일단 뭐 새로운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뭐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정치를 잘못했으면 뭐 약자를 보듬었다는 지금 밑에 자막에 나오는 얘기들 지금 국민 이해 쉽고 공감 있는 표현 얻기 위해서 조언받았을 뿐이다. 단순한 지인이다는 얘기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1차, 2차 대국민 사과 그다음에 기자간담회 정규제 TV와 인터뷰에서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저 대통령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대통령의 얘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대통령은 이 사안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사실은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헌재 재판정에 나와서 사익 추구한 적이 없고 나는 정말 잘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만약에 헌재 재판정에 나와서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게 되면 국회 소추위원이나 어떤 헌재 재판관들은 반대 신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문을 대답하는 모습을 만약에 국민들한테 보여주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약간은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본인에게 이제 불리한 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서 헌재에 출석하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의 어떤 얘기들을 설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그런 강도만 세지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네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의견서 내용을 보면 최순실이 추천했다는 말 있지만 청탁받은 적 없다. 공무원 인사는 정말 엄격한 기준을 갖고 제대로 해냈다. 최순실에 대한 믿음을 경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후회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대통령 의견서 내용 지금 어떤 내용들이 더 나오고 있는지 이한석 기자 좀 실시간으로 한번 보고 있을 텐데. 네, 일단 포인트는 그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추천을 받아서 공직을 임명한 적이 없다. 그리고 공무원 임명권자로서 성실하게 수행을 못했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비위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제 결국 인사권은 대통령,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자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행사했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검 수사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불거졌던 국정농단 의혹,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전면 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변론,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한다면 최소한 본인의 입장을,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상대방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 필요할 텐데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과연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서 내용이 계속해서 자막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도 있다. 그런데 어쨌든 모금을 강제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잘못 없는 공무원을 면직한 적 없다. 이 내용은 아마도 그 정유라 씨에 대한 뭐 지원 제대로 안 됐다. 또 뭐 대회 입상에서 왜 1등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특정 공무원들이 문체부 공무원들이 면직됐다. 네. 강요로 사표를 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염두에 두고서 하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좀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볼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공무원들 인사에 대해서 내가 면직을 했다. 그게 무슨 잘못이냐. 아마 법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잘못을 묻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 어떤 공무원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최순실 씨의 첫 번째 기소된 그 공소장에 보시면 일반 사인진 KT의 인사에 개입한 그런 부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 인사에 개입한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그런 이제 본인에게 불리한 것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 대통령적인 일방적인 저런 어떤 의견 표명이 크게 설득력을 가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경련 주도로 재단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고마움을 느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서를 현재 이동욱 변호사가 대신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 변론 시작될 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들 사이에서 누가 먼저 변론을 시작할 것인지를 놓고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하는데 이정미 재판관이 보니까는 좀 정리를 해준 측면이 있네요. 먼저 17회 변론 동안 참여하신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 나중에 참여한 사람은 나중에 진술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동욱 재판관이 대표로 가장 먼저 변론을 시작한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도 의견서에서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공여로 구속된 사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서 지금까지 이동욱 변호사가 읽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나는 탄핵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점만은 지금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자신의 최후 진술을 가름하는 의견서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성원 평론가 생각도 같으시죠?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일관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부터 대국민 담화를 3차례 했었고요. 올해 초에는 기자 간담회 그리고 정규주 TV와 인터뷰 5번을 통해서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오늘도 사실은 그 얘기와 크게 벗어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것을 일일이 따지자면 사실은 또 한참 동안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오늘로써 이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특검은 정확하게 내일이군요. 내일로 네. 되고 헌재 같은 경우는 오늘로 최종 변론일인데 글쎄요. 국민들이 어디까지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 구속된 거에 대해서 지금 가슴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면 그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왜 구속이 됐습니까? 그 소위 말하는 그 국민연금 측의 부당한 압력을 통해서 삼성 승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호적으로 표를 해결하라라고 압력을 넣은 그 혐의로 구속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구속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라고 등치시킬 수는 없겠지만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혐의부터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까지 본다면 과연 저것이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기업들이 돈을 낸 것인가 아니면은 서로 주고받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것이 가능했던 건가.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최순실 일가에 그렇게 몇백억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런 것들 본다면 지금 오늘도 박 대통령 측의 주장은 별로 그렇게 설득력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이승원 평론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이 정유라를 지원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공여되면서 가슴이 아프다 하는 것. 인간적으로 그렇게 볼 수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인간적인 것 떠나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공여가 인정이 된다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뇌물 수수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뇌물 수수가 인정이 되면 사실 탄핵은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고. 설사 이제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임기를 마치고 자연인이 됐을 때 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당연히 기소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게 죄가 가장 크니까요. 액수 자체 이 뇌물수수 400억이 전부 다 뇌물수수가 인정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법정형대로 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한 그런 액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렇게 뇌물 공개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일 거고 조금 전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 받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제3자 뇌물공여, K재단, 미르재단이 받은 거다 보니까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는 얘기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기업들 총수들과 독대를 했을 때 나는 절대로 부정한 청탁이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알아서 선의로 K재단, 미르재단에 돈을 객출을 한 겁니다. 이게 현재까지 대통령의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헌법재판소 앞 화면을 여러분 다시 보고 계십니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여전히 적지 않은 분들이 헌법재판소 길 건너편에 있는 것 같고요. 또 취재진들을 향해서 또 허공을 향해서 자신의 주장을 외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좀 차량들도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여전히 좀 화면상으로는 태극기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계속해서 있는 것 같고요. 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이분들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탄핵에 찬성하고 탄핵을 주장하는 시위대는 한 1시간쯤 전에 경찰의 제지를 받자 스스로 해산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화면은 헌법재판소 길 건너편에서 지금 경찰이 아직도 그곳에 계시는 분들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또 취재진들이 열심히 취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서를 지금 이동욱 변호사가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욱 변호사가 최후 진술에서도 얘기한 게 절차적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아마도 시초가 직전 헌법재판소장이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전 헌법재판소장이 마지막 자신이 그 헌법재판 절차를 진행할 때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미 사실상 탄핵 결정 선고일을 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가졌던 건데요. 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는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벌써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하여 사건의 실체와 헌법 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 수호자 역할을 다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식에서 한 얘기인데요. 또 마지막으로 그 재판을 진행할 때 그때는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자까지 거론하면서 그전에는 결론이 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성훈 평론가도 기억하시기에 바로 저 발언 이후부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건 사전에 이미 결론 내린 것 아니냐라고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랬었죠. 박한철 수장이 처음에 이제 신속성을 언급한 게 아마 퇴임 전이니까 25일경이었을 겁니다. 1월? 네, 1월. 근데 우연찮게 그 전날 권성동 그 위원이요. 예, 지금 국회 소추단이죠. 권성동 의원이 모 방송에 나와서 아마 3월 13일 이전에 결론 낼 것으로 생각한다, 믿는다 이런 그 취재 발언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기대에 섞인 뭐 예측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의 워딩이었는데 마침 다음 날 박한철 소장이 저렇게 3월 13일이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시비를 걸게 된 겁니다. 대리인단 측에서요. 그래서 결국은 공정성이 아니라 신속성을 강조한 것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날짜를 정해놓고서는 이거 심판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지연작전을 해줄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자 이제 이정미 권한대행은 그 이후부터는 신속성이라는 단어는 별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공정성 위주로 가고 있고 최대한 대리인단 측에서 그 제시했던 그 증인 채택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어쨌든 박한철 소장의
그 워딩이 어쨌든 대리인단 측에 좋은 빌미를 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금 이승원 평론가가 중요한 부분 지적하셨는데 본인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이미 사전에 결정 내용도 정해졌고 결정 날짜도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계속 취하니까 이 재판의 신속성 부분보다는 공정성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재판을 진행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그 공개 변론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나선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신뢰도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었는데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이 심판정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범 변호사님, 헌법재판소에서 저런 얘기 공개적으로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통상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이고요. 또 대통령의 탄핵심판정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느낌이 좋지 않은데요. 우선 과연 현재 탄핵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가 과연 선고 기일을 정해놓고 재판을 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박한철 전 소장이 그 변론 절차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구인에 의한 재판관으로 인해서 탄핵의 결론이 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공백 상태를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것이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정치권이나 국회가 좀 반성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표명한 거고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다. 그런 점에서 9명이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낼 수 없다면 최소한 8명이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본인의 의견을 얘기했던 거고요. 현재 지금 이정미 권한대행이 이끌고 있는 현 재판부가 어느 특정 시점에 선고를 하겠다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어느 정도 심증이 형성됐기 때문에 변론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당연히 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할 때는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성 시비를 자꾸 논의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지금 노희범 변호사가 얘기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저런 얘기, 헌법재판의 신뢰도를 훼손하려는 행동 삼가해달라. 또 그 헌법재판을 지연하려는 시도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이런 발언 왜 나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동욱 변호사가 자신의 최후 진술을 마쳤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서를 대신 읽은 것도 마쳤습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의견서를 통해서도 최순실의 잘못, 미리 살피지 못한 자신의 불찰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날에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기업이나 이런 데로부터 돈을 받았을 때 절대 강요하거나 그런 적 없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적 없고 공무원 인사도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 이런 내용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최후 진술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전병관 변호사가 시작을 했다고 이한석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원래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 처음 참여했던 분들이 먼저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정미 대행이. 네, 그 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욱 대리인이 처음부터 참여했던 대리인은 아니었고요. 현재 흐름상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온건파와 강경파가 있습니다. 대리인단들 가운데. 그럼 이정미 대행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표 대리인이 먼저 진술하십시오. 네. 대표 대리인이 먼저 진술하라고 해서 이동욱 변호사가 먼저 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참여했던 전병관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순서로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서 이중환 변호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평우 변호사가 아니다.
사법연수원 순서로 먼저 하자. 그런데 나는 당뇨가 있어서 먼저 하겠다. 그랬더니 이중환 변호사가 그건 우리가 합의된 내용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병관 변호사는 어떤 분인가요? 뭐 굉장히 비교적 온건파에 이제 온건파로 거론되는 변호사인데요. 이번에 계속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동읍 재판관이 비교적 이 국회 측 대리인 쪽에서 합리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진술의 포인트, 그러니까 주장의 포인트가 대통령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탄핵 사유는 아니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아니다. 이 정도의 수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 증인으로 피청구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와서 증언은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쪽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온건파 쪽에서 이제 먼저 이제 진술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 강경파들의 진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한석 기자의 그 분석이 상당히 재미있는데 지금 먼저 시작한 이동욱 변호사나 전병관 변호사는 상당히 온건한 측에 속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른바 강경파는 뭐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평원 변호사와 서석구 변호사 이렇게 있는데 그게요. 이동욱 재판관과 이동욱 변호사와 전병관 변호사 정통 법관 출신입니다. 이동욱 변호사는 잘 아시겠지만 헌재 재판관 지냈고요. 정병관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정치적인 발언보다는 법리적인 발언에 사실은 좀 능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동욱 변호사나 정병관 변호사처럼 이 사건을 정말 재판처럼 끌고 나갔던 사람들을 앞쪽에 배치해서 어떤 법리적인 얘기들을 하고 그리고 이한석 기자도 지적했듯이 김평호 변호사, 그다음에 손범규 변호사 뭐 이 두 사람이 아마 마지막쯤에 서석구 변호사죠. 서석구 변호사도 있고 이 아마 세 사람 정도가 마지막에 배치돼서 어떤 법리적인 것 이외에 어떤 정치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는 쪽으로 아마 변호인단이 아마 전략이 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께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제 소명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쉬움 많았지만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번 사건 겪으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국민의 마음 상하게 해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이익 추구를 돕기 위해서 제게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고 배려하면서 인간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있으면 결과 정당성 못지않게 과정의 정당성도 보장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오든 대한민국과 국민 위해서 갈라진 국민 마음 모아 혼란을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망각은 있을 수 있어도 남이 지키고자 한 선의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과 깊은 해량을 부탁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의견서 내용 들으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의견서를 내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앞 장면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지금 버스 때문에 건너편 화면이 잠깐 보이진 않았는데 반대쪽에서 또 찍은 화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 앞은 경찰 의경들이 이렇게 도열을 해 있어서 다른 외부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고요. 건너편에서 이제는 소수로 보입니다. 많지 않은 인원들이 여전히 태극기를 흔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한석 기자, 분명히 해산명령 했다고 하는데 계속 저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해산명령을 이제 세 차례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적인 액션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일단 해산명령 한 두세 차례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정리가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제 헌재에서 일부 보수단체, 친박단체들이 헌재를 진입 시도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이제 고성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좀 험악했었는데 경찰이 이제 해산 명령을 두세 차례 정도 외치는 순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시위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대기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재로서는 충돌 우려는 없어 보입니다. 네. 이번 전병관 변호사가 지금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와 연설문 외에는 문건 유출 사실을 전혀 몰랐다. 정호성의 문건 유출도 박근혜 대통령과 사전에 상의된 적이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전병관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따라서 직무상 비밀 누설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고의는 없던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로 현재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노희범 변호사님,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최후 진술의 논리적 구조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탄핵당할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 대통령의 의견서도 그렇고 지금 그 대리인단이 순서대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데요. 탄핵 사유 13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순서도 지금 이동욱 대표 대리인이 전반적인 이제 탄핵의 부당성을 좀 논의한 것 같고요. 변론한 것 같고, 다음 지금 전병관 변호 대리인이 지금 공부상 비밀 누설 탄핵 사유에 맨 첫 번째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마 그 부분부터 하나씩 그 탄핵 사유의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취지의 변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대통령 대리인단이 주장해왔던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길 건너편에서 일부 분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는데 지금 저런 구호가 담겨 있네요. 계엄령뿐 계엄령이다. 계엄령 선포하라. 저런 부분들이 과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성훈 평론가? 저는 어쨌든 어떤 의견이 됐던 자유롭게 표출할 권리는 물론 있습니다. 폭력에 개입하지 않고 얘기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꽤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시위를 보면 굉장히 거대한 성조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전에도 물론 성조기가 등장을 했었습니다만 그건 제작비도 상당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탄핵 국면에서 찬반을 논할 수는 있으나 여기에서 왜 성조기가 들어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저분들은 왜 계엄령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기도 애매한 저런 구호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건지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촛불 시위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었고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100만, 200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사태가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면에 있는 그 태극기 집회들은 굉장히 좀 폭력적인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하려면 오히려 그런 폭력이라는 어떤 그 특정한 행위를 빼고 얘기를 해야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왜 그 반대 방향으로 저렇게 가시는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앞에 상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는 아마 저 정도 인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화면이 계속 그쪽을 비추고 있는 것이고요. 저 구호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지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변론 과정에서 했던 말들이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나가면서 이런저런 논란을 낳지 않았습니까?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 촛불 집회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이다. 저 얘기는 오늘 이동욱 변호사가 최후 진술 시작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다수결 사회에서 예수와 소크라테스 모두 죽었다. 저건 아마 서석구 변호사가 하지 않았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여자 하나다. 여자 대통령에게 세월호 행적 10분 단위로 보고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또 다른 내용도 있죠. 북한식 정치 탄압이다. 국회가 야쿠자냐. 그리고 박한절 전 헌법재판소장이 물러나면서 8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면 우리나라는 내란 상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국회 측 수석 대리인 같다. 수석 변호사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이다. 이번 탄핵 소추는 석허찌개다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런 격한 변론이 상당히 많은 논란을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언들의 의도가 이제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건데 저 발언들이 아까 이제 이한숙 기자도 언급했고 저도 언급했던 온건파
정통 법관 출신 대리인의 변호사에게 나온 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욱 변호사라든지 전병관 변호사 저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두 사람은 철저하게 법리적으로 아마 이 탄핵을 좀 기각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막으로 보이고 있는 전병관 변호사의 변론 내용들, 뭐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도 지금 논거들이 뭐 헌재가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법리적인 논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 대한변협회상을 지내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제 김평호 변호사가 했던 발언들이 조금 전에 이제 지나갔죠? 저기 왼쪽에 계신 분입니다. 맨 왼쪽에요. 조금 전에 뭐 야쿠자냐, 뭐 강일원 재판관은 대리인이냐, 뭐 피를 뒤덮일 거다, 뭐 내전이다 이런 강한 언사들을 내뱉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도하고 하는 것이냐는 거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순수하게 이 헌법재판의 탄핵을 기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 강한 그러면서 헌재 재판관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아마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아마도 이 헌재 탄핵 재판이 인용이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내려왔을 때 그 이유를 생각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좀 결집하기 위한 그런 아마 의도를 가지고 있는 발언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아마 저런 자극적인 언사들을 내뱉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병관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김종 전 차관 등과 최순실 씨의 관계에 몰랐다 이렇게 변론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동 변호사에 이어서 전병관 변호사가 계속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이 지금 이 내용을 계속해서 지금 저희들에게 알려오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이 돼서 1시간 20분 동안 국회 측 소추인단이 왜 탄핵 인용돼야 하는가를 주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 또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대기업들의 돈 거둔 것은 분명히 강요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당일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들을 했고요.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동욱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가 먼저 변론을 시작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의견서도 낭독을 했습니다. 대략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전병관 변호사가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유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희본 변호사님, 네. 이제 여기서 궁금해지는 대목이요. 자, 오늘 최종 변론도 차수 변경 이런 게 있습니까? 실제로 진짜 밤 12시 넘어서 자정 넘어서 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재판부가 하겠다면은 퇴정을 안 하고 계속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고요. 지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때는 10시 넘어서까지 몇 차례 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시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번 탄핵 심판 사건 공개 변론 과정도 보니까 최순실 씨가 나왔던 날이 10시간 반 정도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밤 10시 정도에 끝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오늘 최종 변론 끝나고 나면 네. 이제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앞으로의 일정을 진행하게 됩니까? 이제 최종 변론이 마쳐지면 이제 본격적인 평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즉 그 탄핵 소추 사유의 사실 인정 여부에 관해서 재판관들이 사실 인정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할 거고요. 그 인정된 사실을 전제로 해서 대통령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을 낼 겁니다. 다만 이런 평의 절차는 법률상 비공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고요. 재판관 8명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최종 결론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결론이 나면 아마 결정문 초고가 작성이 되고 재판관들한테 회람이 된 이후에 특별한 이견이나 아니면 소수 의견 같은 것이 다 들어온다면은 아마 선고 기일이 통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희본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통상적인 헌법 재판 절차라면 그럴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보신 분들은 내가 본 기사랑 좀 틀리네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게 네. 강인원 주심 재판관이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결정문을 미리 다 써놓는다. 그리고 평의는 매일 하겠지만 마지막 결정은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 선고일 아침에 재판관들이 모여서 그날 극비례 투표를 하고
그 투표 결과 결정된 내용의 결정문만 갖고 들어가서 읽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아침 기사들이 많이 떴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강일원 재판관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그런 식의 기사들이 쓴 거죠. 아마 기자들이 아마 뭐 추측이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아마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평의 절차라는 것은 단순히 재판관들이 뭐 파면을 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이 거수를 결정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9명 아니면 8명의 재판관들이 가장 옳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전제로 해서 평의 절차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9명의 합의체로 이게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단순히 뭐 나는 찬성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나는 뭐 탄핵이 기각이니까 뭐 더 이상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의 절차는 재판관들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가장 옳은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단순히 그 평의 절차에서 많은 의견이 오가고 중간에 처음에 찬성 내지 또는 기각의 의견을 갖고 있다가도 상대의 의견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결론을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의가 난상 토론 그렇습니다. 뭐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처럼 이루어지고요. 물론 이제 쟁점별로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탄핵을 인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결론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결정문을 작성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결정문을 작성할 때도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을 하든 거기에 대한 이유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관 중에는 그 전체적인 이유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다른 이유에서 탄핵을 인용한다 아니면 기각한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 거쳐서 비로소 이 그 탄핵의 결정문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선고라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무조건 어떤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인용 결정문, 기각 결정문 단 2개만 만들어 놓고 뭐 선고 당일날 아침에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뭐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닌가. 물론 보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은 가장 선고 시점에 임박해서 할 수는 있다고는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번에도 재판관들은 분명히 충분한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가장 옳은 결론을 도출할 거고 그 도출된 결론에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논리적인 어떤 결정문을 작성한 이후에 선고 기일을 통보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역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내신 노희범 변호사님 설명 들으니까는 쏙 이해가 됩니다. 오늘 아침 그 기사는 약간 기자의 상상력에서 나왔을, 뭐 취재는 분명히 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제 오늘 최종 변론 끝나고 나서 헌법재판관 8명이 매일매일 평의를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부터 결정문 작성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되고 또 결정 선고일은 언제쯤 잡게 됩니까? 지난 노무현 대통령 당시 때는 사흘 전에 통지를 했다고 하는데 뭐 이번에도 비슷할까요? 뭐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특별히 법에 규정이 있거나 뭐 규칙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제 선고기일을 이제 통보하는데요. 통상 선고기일을 너무 일찍 선고를 하면은 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뭐 어떤 사회적인 그 혼란이 있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또 보안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통상은 이틀 내지 3일 전에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선고 기일을 그렇게 지정을 해왔고요. 통상적으로는 한 일주일 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2, 3일 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제 개인적인 경우로는 1995년인가요? 12.12.5.18 특별법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 선고는 그 전날 저녁 오후 한 6시쯤 돼서 내일 선고하겠다 이렇게 통보한 적도 있다 이런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그 결정문이 작성이 되고 나면 기자들이 그 내용을 취재를 하게 될 텐데 뭐 사전에 내용을 알기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내용을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전에 언론 보도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쓰면 엠바고 파기죠. 쓰면 이건 엠바고가 이미 합의가 된 건가요? 네, 지금 이미 뭐 이건 통상적으로 이미 그 헌재 결정문 작성 발표 이전에 보도가 나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엠바고 파기입니다. 그리고 기자단 내부에서도 징계가 굉장히 강한데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왜 그러면 그런 엠바고를 왜 만들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이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이 국가기관의 발표라는 것이 확
확정 발표하기 이전에 기자들이 그런 흐름을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어떤 판결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처럼 국론이 심하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인용이 될 것 같다 내지는 기각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일단 헌재의 선고를 존중한다라는 취지 차원에서 언론사들 사실 사전에 알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선고일 당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게 되나요? 강일원 재판관이 읽게 되나요? 아마 전원이 일치하든 안 하든 주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재판장인 이정미 권한대행이 아마 낭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정 선고 당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입에서 나오는 그날까지 그 어떤 언론 보도도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전병관 변호사 두 번째 최후 진술에 나선 전병관 변호사의 최후 진술도 끝났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석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병관 변호사의 진술이 방금 전 끝났습니다. 네, 오늘 박현석 기자와 진술은... 박하정 기자, 윤나라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리는 장면 보니까 예전에 12.12.5.18 재판 때 우리 기자들이 릴레이로 법정에서 취재하고 나와서 그 내용을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전병관 변호사의 변론 내용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전병관 변호사는 이 소추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할 만큼 박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 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 국회 측이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앞서 대통령 측은 이동읍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서면을 가지고 와서 대리해서 낭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박하정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하정 기자, 이 대통령의 얘기를 이동욱 변호사가 직접 낭독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필이죠. 이 내용이 지난번 대국민 담화와 크게 내용을 달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최순실 씨의 도움은 연설문 부분에 있어서 일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재단 관련해서는 자신은 정경련이 주도하는 좋은 취지의 재단에 도와주라고만 지시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누군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개입한 적은 없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크게 지난번 세 차례 대국민 담화와 달라지지는 않은 입장입니다. 이 소추 사유별로 나눠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보면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 관련해서는 이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민간의 자발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런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그리고 구속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신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바가 없고 관련된 불법적 이익을 받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소기업 특혜, 사기업 인사에 관여해서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죠? 네, 그 최순실 씨와 관련된 플레이그라운드나 아니면 KT의 인사 특혜 관련된 부분에 얘기를 했는데요. 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적이 절대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 KD 코퍼레이션 관련해서는 최순실 씨 지인의 회사인지도 몰랐고 이 금품을 받은 것 자체를 전혀 몰랐다. 이런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 헌재 앞에 있는 경찰 차량에서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위가 아무래도 격화되면서 경찰이 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마지막 부분에 자신은 단 한 번도 사익을 위해 본인의 사익을 위해 그리고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를 돕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 다수로부터 소수를 보호하고 배려하면서 이 인간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있으면 이 결과의 정당성 못지않게 이 과정의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과정의 정당성이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을 보장해달라고 대통령이 요청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헌법재판 관련해서 지금 일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절차의 적법성 문제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지금 헌법재판소 대신 판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서면을 통해 이 부분을 언급함으로써 대리인단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귀를 기울여 달라. 이 부분을 좀 뒷받침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그 소추 의결 과정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뜻하는 걸로 보이나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이어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갈라진 국민 마음을 모아서 혼란을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에게는 망각이 있을 수는 있어도 남이 지키고자 한 선의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남이 지키고자 한 선의, 본인의 선의를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은 앞에 여태까지 담화나 정규제 TV 인터뷰나 이런 데서 했던 얘기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네, 본인이 선의로 한 일에 대해서 이게 어떤 부분은 어떤 왜곡이 되었고 나쁘게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담하다라는 심정도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중환 변호사가 앞서 국회 측이 서면을 냈던 것 같은데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국가 예산 사유화 관련해서 반박부터 하고 변론을 하겠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반박을 했는데 이 국가 예산 사유화라는 내용이 뭔가요? 국회 측이 주장을 했다는데. 네, 국회 소추위원 측이 서면을 통해서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이제 문체부 차원에서 예산이 집행된 게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이제 피청구 있는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유화를 하려고 하다가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집행이 중지되어 결국 미수에 그쳤다. 이렇게 국회 측이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측은 이 예산안 확정 시일과 재단 설립 날짜를 따져서 결국 이 예산과 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국 이 소추위가 제출한 증거를 통해서 오히려 소추위의 주장을 반박하겠다. 이런 식의 요지를 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 측 주장은 이 재단 관련해서 최순실 씨나 대통령이나 이 사익을 취한 바가 전혀 없고 재단이라는 것이 이 이사회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익을 추구할 방법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 국회 측은 이 재단 관련 예산 수천억 원이 지난해와 올해 예산이 책정이 됐고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이 일이 불거진 이후에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이게 그대로 진행이 됐다면 국가 예산에도 최순실 씨의 이 사익 추구를 하려는 그 움직임이 실제로 성사가 됐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 측은 결국은 실제로 주머니로 들어간 게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이중환 변호사가 이런 국회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을 펼치고 나서 이 종합준비서면, 오늘 낸 종합준비서면에 대한 변론을 조금 전에 시작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얼마쯤 걸리냐고 물었더니 이중환 변호사가 30분가량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자세한 소식은 다음 뉴스를 통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네, 박현석 기자와 박하정 기자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후 변론, 최종 변론의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세 번째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세 번째 변호사가 나서서 변호를 하고 있는데 이중환 변호사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사실상 해왔죠. 이중환 변호사가 대변인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네요. 이번 사건은 최순실의 불륜에서 시작이 됐고 고용태 일당이 사익을 추구했던 게 본질이다라고 했던 기존에 했던 발언들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원 평론가 보시기에 이중환 변호사 서로 역할 분담은 지금 앞서 얘기한 세 명의 변호사들은 분명히 역할 분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중환 변호사는 정말 오늘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네요. 저런 얘기를 오늘 마지막까지 꺼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집요하게 고영태를 끝까지 증인석에 앉혀야 된다고 여러 차례 증인 채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기존에 이중환 변호사가 했던 같은 기조의 변론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어쨌든 지금 이 탄핵 소추 사유가 1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 관계 때문에 뭐 틀어진 부분 그리고 또 오해 살 만한 부분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탄핵 소추 이 심판을 하는 이유는 그런
그런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13개 중에서 정말 이거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따지는 그런 곳인데 마치 형사재판처럼 저렇게 최순실과 고영태 간의 어떤 관계를 물고 늘어지면서 약간 좀 얘기를 좀 주변화하는 그런 논리로 가고 있는데요. 글쎄요. 마지막까지 그 별로 어떤 그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저런 논리는 글쎄 별로 와닿는 논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중환 변호사, 이승원 평론가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중환 변호사는 어쨌든 간에 분명히 그런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헌법재판소 앞 상황 여러분 화면으로 보셨고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 소추임단은 오후 2시에 시작을 해서 1시간 20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했고요.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세 번째 변호사가 나서서 변론을 하고 있는데 탄핵받을 사유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최종 변론 소식은 이어지는 한수진의 오뉴스 또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